안녕하세요, 선생님들. 5월 짤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6월에는 우리가 평가 문항을 제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5월 짤강은 선택형 문항 어떻게 제작할 수 있는지 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선생님들이 잘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한번 상기하는 측면에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 문헌은 경기도교육청에서 나온 전국연합학력평가 문항이나 문항 제작 방법들을 참고했습니다. 먼저 평가도구의 요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미 선생님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첫 번째, 타당도 있는 문항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성취 기준에 도달했는지를 평가하는 문항을 제작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신뢰도 있는 문항이어야 한다. 일관되게 안정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문항으로 제작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객관도입니다. 다른 사람이 측정해도 항상 똑같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필평가로 보는 그 문항은 객관식 문항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객관도는 확보되어 있는 문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당도 측면에서만 조금 더 집중해서 생각해서 출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선택형 문항의 유형입니다. 먼저 첫 번째 합답형 문항이 있습니다. 합답형 문항은 이 부분을 좀 보시면 이렇게 답지 구성이 보기에 나오는 기호의 조합으로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여러 개의 답안 가운데 하나 이상이 합해서 정답이 되는 경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완성형 문항입니다. 자료에서 이렇게 빈칸을 주고요. 불완전하게 해놓고 여기에 들어갈 내용을 묻는 문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정답형 문항과 최선답형 문항이 있는데요. 정답형은 당연히 정답이 하나이겠죠. 근데 최선답형은 답지에 정답이 여러 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 확실한 정답을 선택해라 라는 문항이 최선답형 문항입니다. 그래서 최선답형 문항 같은 경우는 이런 표현, 가장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죠. 그래서 최선답형 문항 같은 경우는 긍정형, 이렇게 적절한 것은 긍정형 그 발문에 많이 사용하고요. 부정형 발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부정형 문항입니다. 부정형 문항은 될 수 있으면 부정형 문항을 만들지 말아라 하는데 그게 어렵죠. 쉽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부정형 문항을 만들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런 경우 반드시 부정을 표시하는 그 단어의 밑줄을 이렇게 그어서 수험생이 부정형 문항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 다음에 부정형 문항에는 최선답형 문항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 두 가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선택형 문항의 다양한 구조를 좀 알아볼 텐데요. 그렇다면 선택형 문항의 구조를 알아보기 전에 우리가 구성 요소에 뭐가 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발문이 있고요. 자료, 보기, 답지 이렇게 네 가지 구성 요소로 되어 있는데요. 이걸 다 사용하는 것은 아니죠. 이러한 네 가지 구성 요소의 조합에 따라서 평가 문항의 구조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구성 요소를 살펴보면 이 예시문항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학생들이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포함되어 있고요. 그 자료를 설명하는 이와 같은 간접 발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골라야 하는지 지시하는 직접 발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기, 선택할 수 있는 기호로 되어 있는 보기가 있고 그 기호의 조합인 답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항의 구조를 이제 살펴보면 첫 번째 가장 간단한 게 이와 같이 발문과 답지로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항의 구조는 발문, 자료, 선택지, 답지로 되어 있는 구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문항의 구조는 발문이 굉장히 기네요. 발문, 보기, 그 다음에 답지로 되어 있는 구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발문 있고요. 자료 있고요. 보기 있고 답지로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점점 구성 요소가 추가될수록 문항의 구조는 복잡해지겠죠. 당연히 아이들도 문항의 구조가 복잡할수록 문해력이 필요할 테니까 풀기가 점점 어려워질 거예요. 그 다음에 간접 발문 있고 자료 있고 직접 발문 있고 선택지로 되어 있는 구조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자료를 설명하는 간접 발문, 그 다음에 자료, 직접 발문, 보기, 선택지 이렇게 구성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문항을 구성할 때 어떤 구조로 어떤 구조로 이 평가 요소를 측정할 것인가를 좀 구상해서 문항을 출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가 문항 개발할 때 유의사항을 한번 볼 건데요. 우리 좋은 문항이라고 하면 당연히 타당성 있는 문항이 좋은 문항이겠죠. 이 타당성이라는 건 결국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과 성취 수준에서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등사고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그 블룸의 목표 이원 분류표의 윗부분에 해당되는 적용, 분석, 종합평가 창의를 측정하는 문항이 좋은 문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취평가제에 따르면 요 부분
그 성취 수준이 A, B, C, D, E 수준으로 나눌 수 있잖아요. 이 A, B, C, D, E 수준을 고르게 판별할 수 있는 문항이 좋은 문항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성취 평가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 다 있고요. 이 성취 수준하고 A, B, C, D, E와 같은 성취 수준하고 문항의 난이도하고 연계해서 문항을 출제를 하는데 A, B, C, D, E에 해당하는 문항을 골고루 포함해서 출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성취 평가제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A, B, C, D, E 우리가 보통 저 같은 경우는 C 수준의 보통 아이들이 풀 수 있도록 C 수준의 문항을 타겟팅해서 거의 대부분 출제하고요. 아이들을 변별하기 위해서 가장 난이도 높은 문항 A 수준의 문항을 한두 문제 정도 출제해서 아이들을 변별을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A, B, C, D, E 수준의 문항을 골고루 출제하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100점 만점이면 뭐 A 문항 20점, B 문항 20점, C 20점, D 20점, E 20점 이런 식으로 골고루 출제하라는 얘기고요. 이 수준의 아이들도 풀 수 있는 문항을 출제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선택형 문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D 수준의 문항을 1번 문항으로 출제했다면 그 문항은 D 수준의 아이가 3분의 2 정도가 정답을 맞출 수 있게 정답률이 그러니까 한 66% D 수준의 아이가 66% 정도 나올 수 있게 문항을 개발하라는 의미입니다. 좀 어렵겠죠.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평가 문항의 제작 방법을 좀 살펴볼 건데요. 선생님들도 이제 이 절차는 알고 계실 거예요. 먼저 성취 기준을 분석을 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필수 평가 요소를 좀 선정을 해서 문항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필수 평가 요소를 선정하고 문항 장면, 맥락, 문항의 이제 맥락 주기 주로 이제 자료에서 맥락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다음에 초안 작성하고 검토하고 최종 문항 완성하고 이런 절차를 거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각 교과에서 공동으로 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공동 출제, 공동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항 구성 요소별로 살펴보면 첫 번째 발문부터 살펴보면 발문에는 평가 요소가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정답의 한정을 좀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답지 선택을 지시해야 되겠죠. 그래서 답지 선택을 지시할 때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정답형으로 할 것인지 최선답형으로 할 것인지 부정형인지 합답형인지를 좀 구상해서 제시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살펴보면 여기에서는 이제 평가 요소가 말하기 방식을 아이들이 알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거고요. 가장 적절한 것은 해서 최선답형으로 출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번 문항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이겁니다. 이렇게 간접 발문에 자료를 설명할 때요. 이렇게 박스형 자료를 설명할 때는 뭐 그림에서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다음은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지형에 대해서 묻는 거죠. 이렇게 평가 요소가 명확하게 들어있고 특히 이제 여기 나오는 것처럼 긍정 발문으로 표현할 때에는 알맞다, 적절하다, 타당하다, 옳다 이러한 용어들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기호의 내용이 이렇게 짝으로 들어갈 때에는 기호를 먼저 표시해주고 기호 밑에 이렇게 밑줄을 그어서 표시한다라는 점 유의해서 출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 문항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접 발문해서 자료를 지칭할 때에는 이렇게 다음 자료 이렇게 지칭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이 분립기호를 사용할 경우가 있어요. 이 분립기호는 한글 분립기호에 들어가시면 EF11을 클릭해서 사용하면 된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트 문항이 있습니다. 세트 문항은 이제 하나의 자료를 바탕으로 2개 문항 이상을 구성하는 경우를 세트 문항이라고 하는데요. 세트 문항의 발문은 답 하시오와 같이 이제 두루 높임체를 하시오체를 사용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세트 문항은 이렇게 대괄호로 이렇게 묶어서 제시하고 물결 무늬로 문항과 문항을 표시한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트 문항을 각 문항에서 세트 문항의 자료를 지시할 때는 글의 경우는 윗글로 통일해서 표현한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어과에서도 세트 문항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경우는 특히 순서를 물을 때 먼저 제시된 글에 윗글 대신에 주어진 글 이렇게 표시하고 순서에 맞게 배열한 것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라는 거 영어과 선생님들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번 문항은 요거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순서를 물을 때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이런 표현을 사용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점 표시는 발문 뒤에 물음표 뒤에 한 칸 띄고 이렇게 배점 표시를 하죠. 그런데 한 줄이 여기에 표시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칸이 좁아가지고 그런 경우는 한 줄 띄고 오른쪽 맨 끝에 위치시킨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부정문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될 수 있으면 긍정형 문항을 출제하는 게 좋은데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런 경우는 부정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렇게 부정 표현 밑에 밑줄로 표시해서 아이들이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그리고 거리가 먼, 가깝지 않은, 깊지 않은 등의 이제 경계가 불분명한 거, 명확한 발문이 아닌 것은 좀 표현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요거는 이제 많이 헷갈려들 하셔서 저도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져온 건데요. 특히 합답형 문항에서 이렇게 합답형 문항에서 어떤 경우는 기호의 수가 일정한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일정하지 않은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 표현이 달라져요. 기호의 수가 일정한 경우는 무엇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렇게 표시하면 표현하면 되고요. 기호의 수가 일정하지 않은 것은 무엇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게 바람직합니다. 정답 시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료는 배경 지식을 활성화해서 아이들이 문항을 풀 때 좀 더 잘 풀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거고, 고등사고 능력을 측정하는 데에도 자료가 필요하죠. 그걸 바탕으로 뭐 추론한다던가 창의한다던가 적용한다던가 이런 문항을 출제할 수 있기 때문에 고등사고 능력을 측정할 때 자료를 제시하면 좀 더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어과의 경우는 자료를 여러 개를 세트형 문항에서 제시할 경우가 있어요. 이미 다 아는 내용이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경우 자료를 이와 같이 가나다 이런 식으로 기호로 구분해서 표시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자료의 출처는 이렇게 대시를 쓰고 그 안에 표시하는 게 바람직하고요. 논문은 꺽쇠, 그 다음에 도서명은 이 도서 표시, 이 표시 있죠. 이 표시로 표시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료가 있는 중간에 내용을 생략하는 경우가 있어요. 불필요해서. 그런 경우는 점점점 가로하고 중략 이렇게 표시해 준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13번 문항 같은 경우는 이 자료가 이렇게 있는 경우, 자료가 여러 개가 제시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렇게 자료의 밑이나 위에 기호로 구분해서 표시한다는 거 말씀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기는 보통 이제 선택지를 만들기 위해서 선택될 정보를 기호로 표시하죠. 보통 이제 연구부에서 보기 이렇게 해서 이런 박스를 줄 건데요. 그 안에 기역, 니은, 디귿 이런 식으로 이제 선택될 정보를 기록하는 걸 보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이건 이제 국어 선생님이나 영어 선생님들이 좀 보면 특히 국어 영역에서 텍스트 그 위에 제시된 자료 외에 또 다른 텍스트를 제시할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국어 영역에서는 특이하게 보기로 제시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보면 여기 보면 자료가 제시되고요. 세트 문항에 자료가 제시되고 각 문항 안에서 또 다른 자료가 제시될 때 국어 영역에서는 보기로 제시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보기는 우리 보통 많이 사용하는 보기죠. 그래서 답지를 구성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개의 기호를 사용해서 보기를 구성하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 너무 많거나 너무 적으면 아이들이 너무 쉽거나 아이들에게 너무 어렵거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보통 보기는 연합평가에서도 한 3개에서 4개 정도로 구성을 하더라고요. 그 점 참고해서 이런 형태의 문항을 출제하실 때 참고하면 좋고요. 보기도 이제 논리적 순서로 배열을 하는데요. 이렇게 여기가 이 경우는 그 길이순으로 이렇게 배열한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뒤에 가서 자세하게 말씀을 선택지 부분에 가서 이 논리적인 순서로 배열하는 거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선택지로 넘어가면 당연히 선택지는 정답 하나와 오답 4개로 구성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런 경우는 좀 너무 명확하게 선택지가 그 답지가 나 정답이에요 이렇게 있는 경우는 매력적인 오답이 없기 때문에 그 문항의 매력도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하나의 선택지가 맞을 때 다른 선택지가 자연히 맞거나 틀리면, 그러니까 서로 간섭 현상이 있으면 매력도가 떨어진다라는 거고요. 그와 이제 연결해서 정답지와 오답지가 상호 간섭하는 경우는 정답 시비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 조심해야 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특히 그 선다형 문항, 객관식 문항에서는 정답 시비가 있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서로 독립되게 그 답지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답지 구성할 때 다 내용은 아는 내용일 것 같고요. 구성할 때 고려사항만 하나 볼게요. 여기 이 부분 정답지의 내용 범주와 다른 범주에 속하는 내용이라도 정답 평가 요소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내용이라도 오답이 된다고 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서 오답지를 작성해야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 이제 정답 시비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오답지의 길이나 구성이나 표현이 서로 비슷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음 문항을 통해서 좀 살펴보면 여기 이 답지를 보면 형식이 비슷하죠. 뭐뭐를 해야 한다. 그래서 그 답지의 형식은 이렇게 유사하게 표현해야 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용상으로는 서로 상호 독립적인 내용으로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형식은 유사하게 하되 내용은 독립적인 내용으로 구성해야 한다라는 거고,
답지는 당연히 논리적인 모순이나 타당하도록 작성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선생님들께 이거는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건데 이렇게 답지의 개수가 똑같은 경우는 옳은 설명만을 고른 것은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다른 경우는 답지의 개수가 다른 경우는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답지의 논리적인 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답지를 꼭 반드시 이렇게 길이순으로 배열할 필요는 없어요. 어떤 경우는 논리적인 순서로 배열해야 할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호 예를 들어서 기호를 활용하는 경우는 이렇게 기호 순으로 배열하고 단독 진수를 먼저 배열합니다. 그 다음에 복수 진수를 배열합니다. 그거 논리적인 순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교 진수를 먼저 배열하고 가와 나 뭐 두 개를 이제 비교할 때 있죠. 비교 진수를 먼저 배열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통합 진수를 배열하는 것으로 합니다. 그리고 답지에는 당연히 언제나 항상 반드시 모두 만도 같은 오답이 될 가능성이 높은 표현은 삼가하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평가 문항 검토할 때 점검사항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모든 문항은 당연히 공동 출제, 공동 검토가 원칙입니다. 문항에 오류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공동 검토, 공동 출제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이제 검토할 때 우리가 아주 사소한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을 지적했어라고 생각하는데 학생의 입장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면 우리가 문항의 오류를 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기분 나빠하시지 마시고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생님들 많이 이제 피곤하고 힘드시고 한 시기가 또 돌아올 건데요. 5월달 즐겁게 보내시고 6월달 이 짤강이 선생님들 평가 문항을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